안녕하세요. 카툰 칼리지 생물학 신안전 정복 12장 오랜만이죠.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솔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은 멀리 교외로 드라이브 나와서 수업을 해보죠. 저런 스포츠카 같은 걸 굴리려면은 요즘은 전기차도 있긴 하지만 화석연료인 디젤이나 휘발유, 가솔린 이런 것들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최근에 그렇죠?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화석연료, 즉 원유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땅에 파묻힌 이 크루드한 원유를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이 원유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휘발유, 가솔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경유, 디젤 오일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죠. SUV 같은 차량에서는 디젤이 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보통 승용차에서는 가솔린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에 파묻힌 원유를 우리가 정제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소련 과학 잡지 같은 걸 읽으면 그랬어요. 30년 후면은 지구상에 석유가 다 고갈되어 가지고 미래의 후예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필요하다고 막 떠들었었죠. 그래서 30년 정도 되면 고갈될 거라고 그때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을 테고 일부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아무튼 지난 세기의 예측보다는 훨씬 오래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것이 고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꼭 그 화석 에너지인 화석 연료인 이런 석유에만 기대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생물의 힘을 빌어서 만든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휘발유, 가솔린과 경유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요. 자,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주 오래전 지구상에 살던 동식물의 유해. 예전에는 식물은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되고 동물은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죠?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그때 돌아가고 그 옛날로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석유도 동식물의 유해가 깔아앉아서 이제 원유가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지열도 받고 압력도 받으면서. 저 원유는 굉장히 복잡한 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저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주로 탄화수소, 하이드로카본, 탄소하고 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이러한 구조를 가진 물질들이 여기 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탄소 길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탄소들이 이렇게 고리를 형태를 만든 것도 있을 테고요, 그죠? 태블릿이 여전히 제대로 잘 작동 안 하네요. 자, 그렇다면 탄화수소가 뭔지 알아볼까?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지, 탄화수소 중에서도 알케인, 예전에는 알칸이라고 불렀어요. 독일식으로 발음 알칸에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알칸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화학교에서 이제 알케인이라고 미국식 발음에 가깝게 부르자고 해서 이제는 메탄이었는데 이제 메탄이 아니고 메테인, 집에서 쓰는 프로판 가스는 프로판이 아니고 프로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알케인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인 메테인, 메탄, 그죠? 그리고 탄소 두 개짜리 형태인 에테인, 에탄, 그죠? 탄소가 N개면은 수소는 En 플러스 2, 하나의 경우엔 4개가 되고 두 개의 경우에는 탄소가 두 개의 경우에는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6개가 되죠. 그죠?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니까 수소는 8개,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N 탄소가 4개니까 수소는 10개. 뭐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호호. 야외 나와선 계곡에서 먹는 닭백숙이 최고지. 여기 휴대용 가스 레인지에 넣는 가스는 뷰테인. 탄소가 4개인 알케인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더 붙어 있겠죠. 2개 더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여러분 부탄가스라고 뭐 흔히들 브루스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휴대용 가스레인지, 블루스타는 상품명이죠, 그죠? 일반 명사는 아니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부탄가스 용기, 여기 압축이 갑자기 이제 액화되었던 게 기화가 되면서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차갑게 되는 거 경험하신 적이 있죠, 그죠?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화학 법칙의 예를 거기서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용 연료로 허가받은 뷰테인이다. 뷰테인은 프로페인보다 폭발력이 약해서 덜 위험하다. 자, 뷰테인은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반면에 프로페인은 탄소가 3개, 수소가 6개. 뭐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 프로페인 가스는 업소에서 쓰는 커다란 용기에는 판매를 하지만 개인용으로 이런 조그만 통이나 예를 들어서 뭐 캠핑용 장비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뷰테인보다는 프로페인이 훨씬 더 폭발력이 크죠. 화력도 세고 특히 낮은 온도에서 발화가 잘 되죠. 이 폭발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 탄소의 개수와 상관이 있죠. 그렇죠? 탄소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프로페인은 3개고 뷰테인은 4개인데 이 차이도 꽤 크다는 거죠. 탄소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분자들 사이에 인력이 커져가지고 얘네들이 특정 온도에서 기체보다는 액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화를 시키기가 뷰테인 같은 탄소 4개짜리보다는 프로페인 같은 탄소 3개짜리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캠핑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비슷한 브랜드 아시죠? 거기서는 캠핑용 납작한 가스통인데 거기에 프로페인 가스를 넣어서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쓰는 게 불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더 그 규제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죠? 프로페인이 뷰테인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뷰테인 가스를 가지고 이제 아주 차가운 날씨 같은 경우 영하로 내려가는 데서 뭐 캠핑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도 예전에 가끔 했었는데 부탄가스를 넣고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잘 안 붙는 거죠. 얘는 온도가 낮으면은 더 기화를 프로페인에 비해서 기화가 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고 그럴 때는 프로페인 같은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탄소 개수하고 이 기화 온도 같은 것들이 관계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었지만 다시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알케인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알케인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일반식을 가진다. 그러니까 N이 1이면 이렇게 되고 N이 3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탄소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탄소 3개짜리, 4개짜리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고 탄소 5개 이상인 알케인, 펜테인, 헥세인, 펜탄, 헥산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부탄가스 통에 보면 흔들어 보면 액체처럼 흔들리죠. 그리고 이 일회용 가스에도 액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상온에서는 기체인데 압력을 줘가지고 꽉꽉 눌러서 꽉꽉 누르면은 압력이 높으면은 액체가 같은 온도에서 기체가 같은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압력을 주어서 압축시켜서 액체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압축을 딱 풀어주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을 쫙 누르면은 칙 하고 안에 있던 뷰테인들이 기화가 되면서 날아가죠. 그렇죠? 높은 압력.
금속 통 안에서는 압력을 받아서 액체로 존재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휘발유, 가솔린하고 경유, 디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휘발유는 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원유를 증류해 가지고 그 기화 온도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러프하게 휘발유하고 경유로 구분을 하는데, 휘발유는 탄소 5개짜리 펜테인, 탄소 8개짜리 옥테인, 옥탄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휘발유의 뭐 성질을 뭐 결정하는 그런 팩터들 중 하나죠. 그렇죠? 옥탄가가 좋은 것이 더 좋다. 그렇게들 얘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어쨌든 휘발유는 탄소 5개짜리부터 8개짜리가 주로 섞여 있고, 경유, 디젤은 탄소 9개짜리에서 탄소 16개짜리 정도, 노네인부터 헥사데케인들이 혼합물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가 좀 더 탄소 개수가 많다. 즉 분자량이 크다. 즉 분자가 더 크다. 분자가 크면 비슷한 분자끼리의 인력도 더 크다. 그래서 분자들이 일정 온도에서 분자량 낮은 것, 탄소 개수가 낮은 것보다는 지네들끼리 뭉쳐서 액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기화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휘발유보다 경유가 끓는 점, 기화가 되는 점이 더 높다는 거죠. 휘발유와 경유가 그래서 저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유할 때 절대로,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알바 처음 하는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다가 잘못해서 휘발유 집어넣고, 휘발유 차에다 잘못해서 경유 집어넣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말썽을, 그 큰일을 치르는 장면들을 간혹 보셨죠, 그죠? 자, 아까 또 한 얘기가 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소년과학 잡지,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소년 중앙 어깨동 뭐 이런 것들의 기사에 의하면 지구의 석유 매장량은 30년 후면 고갈된다. 예상이 틀렸던 건 맞죠, 그죠? 생각보다 석유의 매장량은 많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된 화석 연료인 석유를 다 썼을 경우를 대비해서 생물체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바이오퓨얼 연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도 뭐 기름이니까 태우면 거기서 지방산을 얻어가지고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폐 기름 엄청 많이 나오죠. 보시면 뭐 삼겹살집이나 뭐 튀김집 같은 데서 주로 뭐 동물성 기반은 주로 삼겹살집 같은 데서 막 나오죠. 그 불판 한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다 삼겹살 이렇게 탁 굽고 있으면은 사람이 녹아가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담아서, 이거 사장님들이 직접 버리지 못하고 폐 기름 모으는 수거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연료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바이오 디젤의 생산 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남아도는 기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생산 단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옥수수. 자, 우리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그렇게 옥수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한국 주변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넓은 대륙 한가운데 몽땅 한 1시간 동안 달려도 옥수수밭밖에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옥수수들을 사용해서 식용유도 만들고, 옥수수 곡물 자체를 뭐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근데 뭐 GMO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마 옥수수를 직접 받아들이지도 않고 옥수수에서 짠 기름들을 주로 받아들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기름이 식용유로서는 굉장히 단가가 싸지만, 이걸 그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가가 비싼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기름을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옥수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기름 짤 것도 없는데, 그런 부작용으로
요구가 디맨드가 많아지니까 이 서플라이 옥수수가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안으로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세 조류, 좀 어려운 한자죠. 조류. 이 하늘을 나르는 이 조류가 아니라 물에서 사는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생물들 우리가 조류라고 하죠. 뭐 녹조류, 홍조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갈조류 우리가 좋아하는 김 같은 것들이 김은 홍조류구나. 홍조류 그리고 갈조류 뭐 다시마 이런 것들도 조류에 속해요. 얘네들은 박테리아는 아니지만 단세포 생물이고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지고 그죠? 하지만 진핵 생물이에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조류, 아주 작은 미세조류. 조류 중에서 뭐 우리 커다란 뭐 다시마나 미역 같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도 있고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조류, 뭐 마이크로 알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세조류의 특징은 육상식물에 비해서 빠르게 자라고 생산 단가가 싸게 먹히고 식용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으로 먹는 사람 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옥수수 값이 오르면은 옥수수를 또띠아 못 만들어서 또띠아 만든 거 비싸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을 해서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 못 만들었는데 미세조류 가지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장점,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래요. 어쨌든 미세조류는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햇볕과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옥수수 같은 육상식물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효율로 기름, 바이오디젤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의 좋은 얘네들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다.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미세조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렇죠?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자기가 몸에 자기 엽록체 안에 탄수화물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하돼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라고도 얘기되는 이산화탄소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세조류들이 만들어내는 바이오디젤, 특히 이런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들의 효율에는 아직도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자들은 유전공학 방법을 이용해서, 유전공학이라는 게 뭐예요? 얘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를 꺼내서 약간 변형을 해서 다시 집어넣든가 아니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유전자를 발현 안 되도록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아예 얼토당토하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얘한테 억지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전공학 기법이라고 하죠. 제네틱 엔지니어링. 요즘은 그냥 유전공학이라고 안 그러고 생명공학이라고 하죠. 생명공학. 그죠? 기름을 잘 만드는 슈퍼 유전자를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동안 경유를 대체할 바이오디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실용화도 많이 되었지만 휘발유, 아까 디젤과 휘발유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디젤과 휘발유의 차이는 주로 이 탄소 개수의 차이죠. 짧은 탄소 사슬을 가진 놈이 주로 휘발유죠. 경유보다는 짧은 탄소 개수 사슬의 개수가 짧으니까 이런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힘들다는 거죠. 그죠? 휘발유를 대체할 물질을 생물에서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미 벌써 한 꽤 오래전이 돼버렸네요. 2013년 우리나라 연구팀인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 팀에서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가솔린, 그 예전에는 바이오 디젤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즉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디젤이 아니고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가솔린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쾌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죠.
microbial production of short chain alkane. 그렇죠? 미생물을 이용해서 짧은 사슬 길이의 알칸족을 만든다. 즉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좀 더 탄소 사슬 길이가 짧았으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실험적으로 작은 스케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가솔린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치질 대사 합성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새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기존에 좀 더 긴 탄화수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발현을 억제시킨다든가 불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죠? 이 논문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세요.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복잡하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fatty acid CoA synthase 여기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그러한 그래서 어떤 효소는 반응을 우리가 여기서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죠? 어떤 효소는 반응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short chain alkane 짧은 체인 탄화수소 사슬 길이를 가진 알칸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좀 더 효율만 향상시키면 이제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지금은 아직 효율은 많이 떨어지겠죠. 이때 지금 많이 개선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논문 발표 내용에 의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대장균 1리터를 키워가지고 바이오가솔린을 0.58g 아주 작은 양이죠. 그 정도밖에 못 얻는 양이지만 향후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가솔린을 많이 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합성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재조합시켜 가지고 새로운 형질을 가지는 새로운 생물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제조해내는 거죠, 그죠? 결국은 복잡한 내용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바이오 가솔린 생산에 도움 안 되는 유전자를 발현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바이오 가솔린 생산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유용한 물질들을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